마음으로 듣는 오디오북 별주부전. 그 이름도 높으신 용왕, 죽을 병에 걸렸구나. 하늘 아래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고 놓은 게 무엇일까요? 바로 수많은 섬들과 넓은 대륙을 품 안에 안고 끝없이 펼쳐져 있는 바다랍니다. 이처럼 넓은 바다는 다스리는 일 또한 만만치 않았죠. 하늘에 있는 옥황상제는 고민 끝에 바다를 동서남북 4곳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러고는 동해에 광현왕, 남해에는 광리왕, 서해와 북해에는 광태광과 광덕왕을 보내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바다가 육지를 넘어오는 일 없이 잠잠한 이유도 이 4용왕들이 바다를 주의 깊게 살펴 잘 다스린 덕분이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큰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남해 용왕 광리왕이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어떤 약도 듣지를 않아 근심이 바다만큼이나 깊어졌습니다. 남해 용왕은 신하들을 불러놓고 한탄했습니다. 가련하도다. 과인이 죽어 저 세상으로 가고 나면 누가 나를 기억하며 찾아줄 것인가? 천하를 통일한 진시황도 죽음을 피해보려고 좋다는 산을 다 뒤지며 불사약을 찾았건만 끝내 구하지 못하고 한 줌의 흙이 되고 말았다. 하물며 나 같은 몸이 어디 가서 약을 구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하루 이틀 죽을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니. 고정하시옵소서 전하. 그래, 이 용궁에 명의를 구해와서 과인의 병을 고쳐줄 신하 하나가 없단 말인가. 용왕의 말에 신하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중 한 신하가 앞으로 나와 조심스레 용왕의 눈치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전하. 그래, 무엇인가? 이리 가까이 와서 말해보아라. 신이 소문을 들어보니 월나라의 범상국과 당나라의 장사군, 그리고 오나라의 육처사는 지혜와 용기가 뛰어나기로 세상에서 보기 드문 군자요 호걸이라 하옵니다. 이 세 도사들을 불러 물어보면 용왕님의 병을 낫게 할 좋은 약을 알아낼 수 있을 것이옵니다. 용왕은 눈이 번쩍 뜨이고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오호, 그러면 어서 그 도사들을 불러들이도록 하라. 용왕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사신을 보내 새 도사들을 데려오라고 명했습니다. 며칠 후 기다리던 도사들이 용궁에 당도했습니다. 선생들이 과인의 청을 받고 먼 길을 이렇게 와주시니 기쁜 마음 그지없구려. 용왕은 밝은 얼굴로 맞이했습니다. 저희는 벼슬을 마다하고 이름 없이 숨어 지내는 보잘것없는 늙은이들일 뿐이옵니다. 속세보다 자연을 사랑하여 어제는 푸른 산의 정자에 몸을 뉘었다가 오늘은 은빛강에 배를 띄우며 덧없이 세월을 보내던 중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용안을 대하게 되니 황공할 따름이옵니다. 여봐라, 귀한 분들이 오셨으니 어서 주안상을 내오고 극진히 모시도록 하라. 용왕은 곧바로 큰 잔치를 베풀어 도사들을 푸짐히 대접했습니다. 인간 세상에선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귀한 음식들을 보고 도사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과인이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이름도 모를 중한 병에 걸려 몇 년 동안 이리도 고생을 하는지. 만 가지 약을 다 써보아도 효험이 없구려. 부디 선생들의 높으신 덕과 지혜로 다 죽어가는 이 목숨을 구해준다면 그 은혜에 꼭 보답하리다. 용왕은 친히 도사들의 술잔을 채워주었습니다. 이에 도사들은 골똘히 생각하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술이라는 것은 사람을 미치게 하는 독이요, 여자와 노는 것은 목숨을 깎아내는 칼과도 같사옵니다.
대왕의 병은 술과 여자를 너무 가까이 하여 생긴 것이니 천년에 한 번 나올 정도로 의술이 뛰어난 변작과 화타를 불러도 고치기 어려울 것이옵니다. 자고로 사람의 목숨은 하늘이 정하는 것이니 대왕께서는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하늘의 부름을 기다리는 것이 나을 듯하옵니다. 용왕은 크게 실망하여 신세 타령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단 말이오? 과인이 하직하면 언제 다시와 이 세상을 볼 수 있겠소? 봄이면 어김없이 찾아드는 꽃과 새소리, 여름에 우거지는 숲과 나무, 가을이면 깊어 높아지는 하늘과 물이 드는 단풍, 겨울 눈보라 속에 꿋꿋이 꽃을 피우는 매화도 다 못 보잖소. 또 아직 이름도 다 못 부르고 손도 못 잡아본 삼천궁녀를 두고 저승길을 가야 한다니 어찌 슬프지 않으리오. 부디 선생들은 과인을 불쌍히 여겨 약 이름이라도 가르쳐 주시오. 그러면 이 몸이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이오. 눈물을 주르르 흘리며 안타까워하는 용왕을 보고 도사들 또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저희를 이토록 극진히 대접해 주셨는데 그깟 약 처방 하나를 못 해드리겠습니까? 무릇 모든 병에는 고칠 수 있는 약재가 있으니 잘 들어보시옵소서 하고 그중 한 도사가 품속에서 책을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감기에는 희호탕이 잘 듣고 소화가 잘 되지 않을 때는 양위탕이 좋다옵니다. 그리고 추위를 견디지 못할 때는 구미강활탕, 열이 많이 나 피부가 가려울 때는 소시호탕, 이질에 걸렸을 때는 대승기탕과 조적지우탕, 불안증이 있을 때는 지도탕이 효과가 있어옵니다. 또 신경통으로 고생할 때는 소송명탕, 파상풍에 옮았으면 과루기실탕, 눈병에는 청간명목탕, 다리가 아플 땐 우슬탕, 도하고 설사할 때는 청서육화탕, 담이 결릴 때는 정전감이 진탕, 말라리아에는 육화탕, 건망증에는 귀비탕, 잘 놀라고 가슴이 약할 때는 감이온담탕, 피가 뭉쳐 덩어리가 생길 때는 도사승기탕이 병치레를 도와준다고 하옵니다. 또한 뱃속이 차고 아플 땐 개강양위탕, 담수가 생겼을 때는 도담탕과 소조중탕, 혀가 늘어나 입 밖으로 삐져나올 땐 황련탕, 치통에는 서각승마탕, 복통에는 걸리탕이 득효라 하옵니다. 이 밖에도 갖가지 증상들과 약을 정신없이 읽어대던 도사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약들은 모두 대왕의 병원에는 별 효험이 없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있던 용왕은 버럭 화를 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별 도움도 되지 않은 약들을 왜 그리도 줄줄이 읊어댔단 말이오. 과인이 우라가 터져 당장이라도 죽기 바라는 것이오? 대왕,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옵소서. 지금부터 이런저런 증세에 관계없이 특별한 효험이 있는 명약을 알려드리겠사옵니다. 용왕은 순식간에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오? 무슨 약이 과인의 병을 낫게 한단 말이오? 도사는 책을 탁 덮으며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잠시 후 용왕의 호기심이 차오를 대로 올라서야 옅은 웃음을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 세계에 있는 토끼의 간이옵니다. 하늘과 땅이 생겨나고 쇠와 나무, 물, 불, 흙, 이 5가지 우주의 기운을 골고루 받고 태어난 것이 바로 토끼입니다. 그래서 이 토끼의 간을 더운 김이 식기 전에 잡수시면 대왕의 몸속에서 그 기운들이 휘돌며 아픈 곳은 낫게 하고 약한 곳은 강하게 만들어서 병이 씻은 듯이 나을 것입니다. 오호, 과연 소문대로 선생들의 높으신 지혜는 놀라움을 자아내는구려. 말만 들어도 벌써부터 몸이 좋아지는 것 같소.
용왕은 기쁜 나머지 도사들을 얼싸안았습니다. 이제 사는 건 시간 문제일 것 같았습니다. 곧 더 많은 술과 산의 진미가 도사들 앞에 차려졌습니다. 하지만 도사들은 용왕의 한층 더 요란해진 대접이 부담스러웠는지 서로 눈치를 보다가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희는 여러 벗들과 신선들이 사는 무릉도원에서 만나기로 굳게 약속을 해놓고 왔습니다. 아쉬운 이야기는 뒤로 하고 이만 자리에서 일어나야 할 것 같사옵니다. 대왕께서는 아무쪼록 도끼의 간을 구하여 무병장수하시옵소서. 작별 인사를 끝낸 도사들은 서둘러 무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학을 타고 백운산으로 유유히 날아갔습니다. 문어와 자라의 대결. 새 도사들을 보낸 후 용왕은 즉시 신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신하들은 온매무새를 바로잡을 사이도 없이 부랴부랴 달려와서 용왕 앞에 엎드렸습니다. 전하, 어인 하명을 내리시나이까? 과인의 병을 낫게 할 득효약을 알아냈도다. 용왕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옵니까? 신하들은 한 목소리로 용왕의 기분을 맞추었습니다. 바로 육지에 있는 도끼의 간이라 하는구나. 한데 그것을 더운 김이 식기 전에 먹어야 한다니 반드시 산채로 잡아와야 할 것이다. 누가 과인을 위해 도끼를 구해오겠느냐? 신하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쉽사리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한 신하가 용왕 앞에 당당히 나서며 말했습니다. 전하, 신이 그 일을 한번 해보겠사옵니다. 순간 용왕을 비롯한 모든 신하들의 눈이 소리가 난 쪽으로 몰렸습니다. 찬찬히 훑어보니 머리는 두루뭉술하고 크고 굵은 다리가 8갈래로 뻗은 것이 수천 년 묵은 문어였습니다. 제가 비록 가진 재주는 없으나 전하를 위하는 충심으로 반드시 도끼를 잡아 대령하겠나이다. 문어는 이글거리는 눈으로 말했습니다. 다리에 수없이 돋은 빨판들이 일제히 실룩거리는 모습은 토끼가 아니라 호랑이도 움켜잡을 기세였습니다. 경의 용맹스러움을 그 누가 당해낼 수 있겠는가? 그대가 그 큰 다리를 한번 휘두르면 대풍에 끄떡없던 배도 돌멩이처럼 가라앉고 말 테지. 문어는 충성과 용맹을 다하여 기필코 토끼를 잡아오라. 그렇게만 한다면 내 그대를 위해 왕궁의 절반이라도 내놓을 것이다. 용왕 또한 비장한 목소리로 문어의 사명감을 불타오르게 했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문어는 용왕에게 넙죽 절을 올리고 일어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네가 아무리 덩치가 크고 황소같이 힘이 좋다 한들 절대로 토끼를 잡을 수 없을 것이다. 뒤에서 우레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들 누가 겁도 없이 말을 함부로 하는지 궁금해하며 소리나는 쪽을 돌아봤습니다. 문어를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는 것은 바로 수천 년 묵은 자라로 호는 별주부였습니다. 자라는 문어가 말할 틈도 주지 않고 계속 쏘아붙였습니다. 네가 비록 용감무쌍하다고 하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물속에서뿐이다. 너는 힘만 믿고 머리를 쓸 줄 모르니 육지에 올라가는 순간 쉽게 눈에 띄어 어중이 떠중이들도 네가 무엇을 하러 왔는지 다 알아챌 것이다. 또한 인간 세계의 사람들은 너를 보면 횡재라도 한 듯 붙잡아 곧바로 무쇠 가마솥에 넣고 뚜껑을 덮어 푹 삶아낼 것이니 어찌하겠는가? 문어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차마 제대로 된 대꾸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놈이? 자라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문어의 화를 돋우었습니다. 어디 그뿐인 줄 아느냐? 사람들은 나무같이 굵은 네 다리를 썩둑 잘라 얇게 포를 떠서 접시에 썰어 담아서 혼인과 환갑을 비롯한 온갖 잔치상마다 올릴 것이다. 그러면 접시 위에 꽃송이처럼 앉은 네 다리는 붉은 초고추장에 빠진 뒤 술 한 잔씩 들이켜는 사람들의 입속으로 쏙 들어가
오물오물 잘게 갈릴 것이다. 어떠냐? 무섭고 두렵지도 않느냐? 그러니 육지로 나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문어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온몸을 벌벌 떨었습니다. 다리에서는 빨판들마다 열을 받아서 뜨거운 김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너무 흥분한 탓인지 위급할 때만 쏘아댄다는 먹물도 철철 흘러나왔습니다. 이 요망한 별주부야! 가만히 듣자 하니 대장군인 내가 쌀가마니로 보이느냐? 너의 오만함은 젖도 안 뗀 아이가 어른을 가르치는 격이요. 하루 강아지가 범을 보고 왕왕 지저대는 꼴이다. 또 수레가 와도 피하기는커녕 소똥이나 뭉치고 앉아있는 쇠똥구리와 다를 바가 없구나. 너의 그 방자함은 옥황상제가 와서 참으라고 해도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구나. 문어는 화가 덜 풀려 씩씩거렸습니다. 아까 자라가 생김새를 두고 놀렸던 말이 다시금 떠올라 이가 뿌드득 갈렸습니다. 네 모습은 남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줄 아느냐? 내 보아하니 해괴망측하고 가소롭기 짝이 없구나. 얼굴은 넓적하고 얄팍한 게 나무접시를 닮았고 몸은 밟으면 폭삭 주저앉을 바가지를 뺏어왔구나. 어디 그뿐이냐? 네 놈이 입만 살았지 조망만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있겠느냐? 또 틈만 나면 움츠려 껍데기 속에 숨을 줄이나 알지? 콩알만한 간덩이로 무슨 큰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건지 참. 세상 사람들이 너를 보면 두 손으로 움켜잡아다가 통째로 푹 삶은 뒤 살을 뜯어 국을 끓일 것이니 그것이 바로 자라탕이다. 그걸 부자들이 환장하고 먹는다 하니 네 군뱅이 같은 걸음으로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으냐? 문어의 입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문어는 분이 덜 풀렸는지 무슨 말을 더해서 자라에게 창피를 줄까 고민했습니다. 자라는 풀이 죽기는커녕 오히려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니놈 말하는 꼴이 꼭 반편이 같구나. 이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것아. 너는 우물 안의 개구리요 웅덩이에 갇힌 피람이다. 세상 일이 네 뜻대로 될 것 같으냐? 날뛰는 황소도 코를 꿰어 고삐를 잡아채면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천하를 주름잡았던 장수 항우도 댕댕이 덩굴에 걸려 넘어지는 법이다. 우둔할 따름인 네 용기가 어찌 나의 총명한 지혜를 당해낼 수 있단 말이냐? 용왕과 다른 신하들은 문어와 자라가 티격태격 싸우는 꼴을 넋놓고 구경하였습니다. 용왕은 두 장수를 놓고 저울질을 했는데 차차 말을 잘하는 자라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마침내 자라는 문어가 입도 뻥끗하지 못할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이 가진 게 힘밖에 없는 머슴놈아, 내 재주가 뭔지 잘 들어보아라. 넓고 깊은 바다 위에 높이 떠서 하늘에 구름 가듯 바람에 낙엽 뜨듯 둥실둥실 떠오르면 누가 나를 알아볼까? 거기다 머리를 움츠리고 내 다리를 숨기면 영락없는 돌덩이요 편편한 게 납작한 소뚜껑이라. 뗄나무를 하는 아이나 고기 낚는 어부들은 도무지 무엇인지 모를 것이니 오래도록 편안하기가 너럭바위와 같도다. 그렇게 감쪽같이 육지에 도착하고 나면 토끼를 잡을 꾀 또한 기가 막히다. 우는 아이 달래듯 꽁장수 후리듯 어르고 등골 빼먹듯 처신하면 토끼가 제 발로 나를 따라올 것이다. 그러니 너는 가서 먹물이나 뿜어 그것으로 글씨 공부나 하는 게 좋을 듯하구나. 문어는 너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 대꾸도 한마디 못했습니다. 그저 뒷목을 움켜쥐고 억 소리를 내며 흐물흐물 물러가기에 바빴습니다. 모든 신하들은 자라의 재치 있는 말솜씨에 환호를 보냈습니다. 자라는 조금도 기뻐하지 않고 엄숙한 표정으로 용왕 앞에 엎드렸습니다. 전하, 소신을 육지로 보내주시옵소서. 분부만 내려주시면 지금 당장이라도 토끼를 잡아오겠습니다. 만약 신이 토끼를 잡아오지 못한다면 목이라도 내놓겠사옵니다. 오호라, 과인이 하마터면 이를 그르칠 뻔했구나. 만약 그대를 고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틀림없이 문어는 뜨거운 온열 햇빛에 바싹 말라 문어포가 되고 말았겠지. 별주부여,
과인이 어찌하여 지금껏 그대를 몰라봤단 말인가? 만약 그대가 과인의 병을 낫게 한다면 대대손손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리라. 용왕은 앞서 문화에게 용궁의 반을 준다고 했던 말을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잘 살게 해주겠다는 말로 금세 바꾸었습니다. 출동, 별주부 대장군. 자라는 문득 걱정이 있다는 얼굴로 용왕을 바라보았습니다. 전하,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어옵니다. 아니, 무엇이 문제인가? 과인은 경을 철석같이 믿고 있거늘 그대는 그저 입으로만 토끼를 잡아온다고 한 것인가? 그게 아니오라. 신은 수중의 생물이고 토끼는 육지의 짐승인데 어찌 제가 눈도 한번 마주치지 못한 토끼를 알아볼 수 있겠사옵니까? 그 말이 맞도다. 역시 문화의 입을 틀어막은 별주부답구나. 과인이 미처 그 생각을 하지 못했도다. 여봐라, 못들 아느냐? 나가서 당장 화공들을 불러오너라. 용왕은 유명한 화공들을 모조리 불러들였습니다. 그림을 그리기 위해 마련한 도구들도 화공들만큼이나 이름난 물건들이 많았습니다. 고려자기 연적, 용문이 벼루, 한림 풍월 같은 질 좋은 먹도 있었습니다. 거기다 족제비의 꼬리털로 만드는 최고급 부신 중산 황무무 신필도 화공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종이와 물감들 또한 각 지방에서 올라온 진귀한 물건들이었습니다. 신하들이 준비한 화구들은 토끼 한 마리가 아니라 수만 마리라도 그려낼 만큼 대단했습니다. 어서 토끼의 모습을 화폭에 옮기도록 하라. 용왕은 화공들에게 근엄한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화공들은 저마다 눈을 번쩍 뜨고 팔을 걷어붙인 뒤 화구들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림에 있어서는 최고의 전문가들만 모아놓은 터라 서로 의견이 맞지 않거나 긴장을 하거나 뜸을 들여 다른 사람의 작업을 방해하는 일은 결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대들 또한 과인의 쾌유를 위해 이리도 정성을 아끼지 않으니 과인 역시 그대들을 위해 상을 아끼지 않으리라. 용왕은 화공들을 더욱 격려했습니다. 조금씩 시간이 지날수록 토끼의 모습이 화폭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화공이 붓을 들고 숨을 가다듬더니 두견이와 앵무새가 지저귀일 때 쫑긋 세우던 토끼의 귀를 그려냈습니다. 땀방울이라도 떨어질세라 귀를 그린 화공은 즉시 다른 화공을 위해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그 다음 화폭 앞에 앉은 화공은 푸른 하늘과 높은 봉우리에 걸린 구름을 구경하던 토끼의 눈을 그려냈습니다. 이때를 기다리지 않고 다음 화공이 산비탈마다 진하게 퍼지던 더덕 냄새, 바람이 쓰다듬은 산길마다 은은하게 깔린 솔냄새를 맡던 앙증맞은 토끼의 코를 그려넣었습니다. 난초를 갉아먹고 온갖 몸에 좋다는 약초와 향기가 자욱한 향초와 꽃잎을 따서 먹던 토끼의 입 또한 이름 높은 화공의 손에서 화폭으로 옮겨갔습니다. 모든 화공들이 붓을 거두고 일어섰습니다. 그림 속에는 두 눈이 부리부리하고 앞다리는 짤막하고 뒷다리는 길쭉하고 두 귀는 쫑긋한 토끼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찌나 잘 그렸던지 금방이라도 살아서 화폭을 뛰쳐나올 듯 생기가 돌았습니다. 용왕은 그림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놀랍도다. 꼭 살아서 벌쩍벌쩍 뛰어다닐 것 같구나. 그림만 보고 있어도 과인의 병이 낫는 것 같아. 용왕은 화공들에게 금 1000냥씩 주었습니다. 그런 뒤 손수 토끼의 그림을 별주부 자라에게 건넸습니다. 별주부여, 여기 그대가 찾던 토끼가 있도다. 그런데 이 그림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접어서 등에다 묶어매면 물에 젖어 너덜너덜해질 것 같아 걱정이로다. 전하, 심려하지 마십시오. 신에게 좋은 방법이 있사옵니다.
자라가 목을 길게 뽑아 내리니 목 뒤와 등껍질 사이에 온폭한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자라는 그림을 조심스레 거기에 넣고 다시 목을 움츠렸습니다. 마치 칼집에 칼을 집어넣듯 감쪽같이 그림이 맞아 들어갔습니다. 어찌나 요긴하게 생겼던지 자물쇠 달린 금고 못지않게 안전해 보였습니다. 용왕과 신하들은 저마다 놀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별주부여, 그대는 과인을 어디까지 놀라게 할 셈인가? 그대의 지혜는 총명하다 못해 경이롭기까지 하구나. 보잘것없는 신에게 그토록 과분한 칭찬을 내려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사옵니다. 이리로 오라. 내 그대에게 친히 술을 따라주리라. 자라는 용왕의 칭찬에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감격을 했습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토끼를 구해오리라고 다짐에 다짐을 거듭했습니다. 별주부, 내 그대를 지금 이 순간부터 장군으로 봉하노라. 만일 그대가 정성을 다하여 큰 공을 세운다면 나와 함께 세세토록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다. 전하,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자라는 가슴이 뭉클해져서 용왕의 발 앞에서 몇 번이고 절을 올렸습니다. 용왕은 그 즉시로 신하를 시켜 많은 돈과 곡식을 자라에게 내리라고 명했습니다. 장군, 반드시 토끼의 간을 구해오시오. 우리도 장군의 대업을 이루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바라겠소. 신하들도 자라의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자라는 용왕과 신하들과 작별을 한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라의 부인과 자식들은 대문 앞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대감, 육지 인간 세상은 위험천만한 곳이니 부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큰 공을 세워 빨리 돌아오신다면 지아비의 아녀자로서도 무척 기쁘고 복된 일이 될 것입니다. 자라는 부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부인,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목숨의 길고 짧음이란 그 누구도 스스로 정하지 못하는 법이오. 그것은 하늘의 뜻에 달렸으니 우리가 걱정한다고 무엇이 달라지겠소. 내 금세 돌아올 터이니 그때까지 늙으신 부모님 잘 모시고 어여쁜 우리 자식들도 나만큼 아껴주기를 바라오. 자라의 부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 눈물을 훔쳤습니다. 자라의 자식들도 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에 저마다 눈시울을 붉히고 자라를 배웅했습니다. 아버님, 소자는 아버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이 집을 지키며 동생들을 보살피고 어머님을 도와 조부모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시고 다녀오십시오. 소자가 아직 다하지 못한 효도가 많사오니 아버님께서는 필히 몸 건강히 다녀오시어 소자의 봉양을 받으세요. 자라의 큰아들은 다부진 얼굴로 말했습니다. 한껏 의젓해진 아들을 본 자라는 흐뭇했습니다. 자라는 큰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는 가족 하나하나 빼놓지 않고 굽어보았습니다. 곧 꾸려놓은 짐을 지고 길을 나섰습니다. 육지로 올라가는 길에도 자라는 흘끔흘끔 집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을 겪게 될지 모르는 육지를 올려다보며 떨리는 마음을 추슬렀습니다. 토끼를 수배함. 수면 위로 코를 내민 자라는 난생 처음 맡는 이상하고 야릇한 냄새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순간 자라는 지금까지 짠내와 비린내만을 냄새의 전부로 알고 있던 자신의 코가 부끄러워졌습니다. 자라를 아찔하게 만든 그 냄새는 정신없이 뿜어대고 있던 꽃향기였습니다. 저만치 보이는 먼 산에서는 새로 돋는 연초록 이파리들과 노랑 분홍 꽃들이 매서운 겨울바람이 핥히고 간 자리에 빼곡하게 차 있었습니다. 육지에는 봄이 자라보다 먼저 찾아와 있었던 것입니다. 자라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깊은 바다 밑에서는 계절이 요란스럽게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모든 장면이 놀랍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중대한 임무를 떠올리며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설레는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육지에 발을 딛고 난 후 자라는 최대한 목적을 드러내지 않고 조심스럽게 토끼가 있는 곳을 알아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라는 이리저리 기웃대며 두리번 토끼를 찾아 헤맸습니다. 조금이라도 닮은 구석이 있으면 즉시 다가가 혹시 토끼와 어떤 관계라도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보시오 친구, 아무리 하늘과 땅이 세상 만물들의 잠자리라지만 무슨 연유로 벌건 대낮에 이리도 곤히 잠을 청하고 계시오. 자라는 토끼 그림과 비슷해 보이는 짐승에게 다가가 말을 붙였습니다. 귀는 토끼보다 짧았고 꼬리는 오히려 더 길었습니다. 그래도 자라는 토끼와 먼 사촌뻘이라도 되겠지 하는 생각에 눈꺼풀이 천근만근인 짐승의 담장을 깨웠습니다. 무정한 세월은 한번 지나가면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나그네와 같다고 했소. 바쁘고 정신없는 세상에 무슨 잠을 그리도 깊게 주무시오. 아끼고 아껴도 모자라는 시간을 그대는 이리도 태평하게 보내버린단 말이오. 어서 정신을 차리시오. 자라는 짐짓 근엄한 채 채근했습니다. 아니 무엇 때문에 남의 고난잠을 깨우는 거요? 세상에서 못다한 호강을 꿈결이라도 마음껏 누려보려 했건만 어찌하여 그대는 생판 모르는 남의 꿈을 가로막는 것이오? 도대체 그대는 누구요? 억지로 잠을 깬 짐승은 으르렁거리며 금방이라도 자라를 물어뜯을 기세였습니다. 자라는 움찔하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활짝 펴내밀며 짐승을 진정시켰습니다. 내가 선생의 단잠을 방해했구려. 그것 참 미안하게 되었소. 내 급한 용무가 있어 결례를 무릅쓰고 선생을 깨우게 되었소. 그러니 선생께서도 이 어수룩하고 모자라는 소생을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오. 아참, 나는 수국에서 온 사신 별주부라 하오. 선생의 성함은 어떻게 되시오? 자라는 굽실거리며 잠이 덜 깬 짐승의 화를 풀어주려고 애썼습니다. 나는 개라하오. 이 땅에 이름난 동물들 중에서 용맹하고 충성스럽기로 제일 가는 명견이오. 개 5이 모이면 제 아무리 사나운 범이라도 꽁무니를 빼고 도망간다고 하였소. 세상 사람들은 외국의 이름난 충신인 제갈탄에 나를 비유한다는 얘기를 내 어디서 듣기는 했소만. 선생님의 높으신 성함은 내 일찍이 들어보았소. 선생을 몰라본 이 무식한 두 눈을 용서하시오. 저 깊은 물속에서 뻐끔거리는 고기들하고만 지내다 보니 내 잠시 세상을 보는 눈이 어두워졌나 보. 자라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 모르면서도 아는 척 개의 비밀을 맞추었습니다. 개는 자신을 치켜 세워주는 자라가 왠지 모르게 미더워졌습니다. 아이, 별주부 선생, 너무 과찬하시는구려. 내 비록 용맹하고 충성스럽다고 하나 그것은 다 지난 일이오. 지금은 나이가 들어 이렇게 낮잠이나 즐기면서 젊고 날렵했던 지난 날을 떠올리고 있을 뿐이오. 그런데 선생은 무슨 일로 육지까지 오셨소? 개 역시 덕을 많이 쌓은 것처럼 보이려고 애썼습니다. 아, 소생은 수국 용왕님의 분부를 받고 무트로 올라왔소. 용왕님께서 귀중한 물건을 스스럼없이 토끼에게 빌려주셨는데 이 배은망덕한 토끼란 놈이 전하께서 베풀어주신 성운을 속 파먹은 조개껍데기 마냥 팽개쳐버리고 도망을 갔지 뭐요. 저런 발칙한 놈을 보았나. 그래서 내 이놈을 잡아 버릇을 단단히 고쳐놓고 보물을 돌려받아 불편한 전하의 심기를 풀어드리고자 하오. 그러니 부디 선생께서는 제 사정을 봐주시어 토끼를 본 적이 있다면 언제 어디서 마주쳤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셨으면 하오.
자라는 입술에 침도 묻히지 않고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걔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층 진지해진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 그거 참 장하구려. 그대의 충심은 이 충견 못지않구려. 내 가만히 돌이켜보니 얼마 전에 선생께서 말씀하시는 그 배은망덕한 놈과 얼핏 마주친 적이 있는 것도 같소. 그 말이 사실이요? 집더미를 뒤져 바늘 찾는 심정으로 선생께 여쭈어 보았거늘 하늘이 내 딱한 사정을 보고 그냥 지나치시진 않는가 보구려. 그래, 계속 말씀해 보시오. 어디에서 토끼를 보았소? 자라는 일이 너무 순조롭게 풀리는 것 같아 속으로 만세를 불렀습니다. 걔는 고개를 이리 갸우뚱 저리 갸우뚱하며 나이가 들어 가물가물해지는 기억을 붙잡아 보려고 애썼습니다. 가만 보자. 그게 아마 한 달 전쯤이었지? 그때 하루가 너무도 지루해서 동쪽 산기슭에 사는 친구를 찾아간 적이 있었어. 가는 길에 목도 축이고 쉬었다 갈 겸해서 물가를 지나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우연히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 토끼란 놈을 보게 됐어. 그런데 그 놈은 본래 꾀가 많은 놈이라 점잖은 내가 혹시라도 자기에게 해라도 끼칠까봐 요리조리 눈을 피하더니 인사도 한마디 없이 꽁무니를 빼고 도망을 가는 거요. 나 참 어이가 없어서 그저 웃고 말았으만 선생의 말씀대로 그놈이 분명히 캥기는 구석이 있긴 있었던 모양이구려. 그 뒤로는 내가 워낙 떠돌아다니는 것을 싫어해서 마주칠 일이 없었어. 하지만 그놈이 그리 멀리 가진 않았을 것이니 산이 깊고 숲이 빽빽하다 하지 말고 샅샅이 찾아보도록 하시오. 한껏 기대에 부풀었던 자라는 순간 맥이 풀리는 듯 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넓은 육지에서 토끼를 본 짐승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행운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선생, 정말 고맙소. 이 은혜 절대로 잊지 않으리다. 자라는 개에게 인사를 몇 번씩이나 하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언제 한번 꼭 수궁으로 놀러와서 귀한 대접을 받으라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자라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동쪽 산기슭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자라는 다람쥐와 노루, 사슴, 이리, 곰, 멧돼지를 차례로 만나 토끼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결같이 쓸데없는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자기 자랑하기에 바빴습니다. 결정적 단서. 자라는 부지런히 걸음을 옮겨서 개가 말했던 계곡으로 가려고 산길을 올랐습니다. 길이 가팔라서 오르기에 힘이 붙였지만 그래도 이를 악물고 오로지 토끼를 잡을 생각만으로 버텼습니다. 물속에서라면 웬만한 물고기들은 다 따라잡을 수 있을 정도로 빨랐지만 마른 흙 위에서는 그저 갓난아기가 엉금엉금 기어가듯 느리고 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참을 올라가자 가까운 곳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라는 잠깐 멈춰 서서 숨을 고를 겸 눈을 감고 물소리를 들었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온몸이 시원한 물속에 잠기듯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아, 물소리가 이렇게 아름다웠다니 내 그토록 오래 물속에 살았으면서도 도무지 감상할 겨를이 없었구나. 자라는 맑은 계곡물이 바위를 타고 졸졸졸 흐르는 소리가 세상의 그 어떤 음악보다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몸은 육지의 이름 모를 산중에 있었지만 정신은 이미 신선세계의 정자에 앉아서 끊이지 않는 가야금 소리를 감상하는 듯 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수국의 신하로서 위엄을 갖추고 살아왔지만 부드러움과 섬세함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근심 가득한 용왕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용왕은 자라가 귀를 기울이고 있던 가야금줄을 댕강 끊어버렸고
앉아있던 정자도 와르르 무너뜨렸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에 빠진 건가? 병이 깊어 나날이 한숨만 쉬고 계시는 용왕님을 저버리고 신선 노름이나 꿈꾸는 꼴이라니. 자라는 다시 두 눈을 부릅뜨고 가던 길을 엉금엉금 기기 시작했습니다. 저 앞에서 누군가 조심조심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꼬리가 아홉이 달려있고 털은 빛깔이 고와 보들보들 윤기가 났으며 까만 두 눈이 요염한 빛을 내뿜는 것이 자라의 마음을 단번에 끌어당겼습니다. 상대는 영락없는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찌나 자태가 곱고 아리따운지 세상에 이름난 미인들이 몰려와 질투를 하고 갈 정도였습니다. 이 아름다운 그 짐승은 다름 아닌 여우였습니다. 허허, 낭자같이 아리따운 여인이 어찌하여 이리도 깊은 산중을 홀로 헤매는 것이오? 섬기는 낭구는 어디다 두고 온 산에 향내를 퍼뜨리고 다니냔 말이오. 혹시라도 속이 시커먼 놈을 만나 험한 꼴이라도 당하면 어쩌려고. 그러니 낭자는 사양하지 말고 나와 동행하면서 즐겁게 담소라도 나누었으면 좋겠구려. 자라의 제안에 여우는 눈을 깔고 입을 가리며 수줍게 말했습니다. 그것 참 걱정도 팔자군요. 그대는 내가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분 같은데 왜 괜한 참견에다 걱정을 늘어놓는 거예요? 그렇게도 할 일이 없나요? 그리고 함부로 아녀자의 길을 막아서며 이름을 묻고 농짓거리나 던지는 남정네치고 제대로 된 장부 하나 없더이다. 그대 또한 할 일 없이 그저 술과 여자나 밝히는 한량인가 보군요. 행여 나를 꼬드겨 어떻게 해볼 생각이라면 꿈도 꾸지 마세요. 여우는 앙칼진 목소리로 자라에게 무안을 주었습니다. 자라는 말끝마다 톡톡 쏘는 여우가 미워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매력이 풍기는 것 같아 마음을 가눌 수가 없었습니다. 아하, 이 동물이 사람으로 둔갑해서 인간 남정네를 홀린 뒤 간을 빼먹는다는 여우로구나. 내 일이 마음을 쏟다가는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를 일이야. 자라는 정신을 차리고 자신이 땅에 올라온 목적을 또다시 생각했습니다. 낭자 말씀이 심하시구려. 내가 무슨 농짓거리를 던졌다고 그러시오? 괜한 사람 잡지 말고 내 말을 좀 들어보시오. 나는 수국의 장군 별주부라 하오. 산중에 사는 토끼를 만나보기 위해 육지에 올라왔으니 낭자는 나를 경계하지 말고 혹시 그의 거처를 알고 있다면 좀 가르쳐 주시오. 여우는 왠지 미심쩍었습니다. 토끼와 사는 곳도 다르고 닮은 구석도 전혀 없는 수국동물이 무슨 일 때문에 토끼를 찾는다는 건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자신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자라의 시선도 불편하고 의심스러웠습니다. 여우는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기 위해 말을 아끼기로 했습니다. 내가 가끔 토끼를 만나는 일이 있긴 하지만 서로의 집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지낼 정도로 가깝진 않아요. 그러니 그대는 내 갈 길을 방해하지 마시고 다른 동물을 찾아 물어보는 것이 나을 것 같군요. 여우는 고개를 획 돌리며 자라를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여우의 태도는 남을 깎아내리고 경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습은 분명 남자의 가슴 속에 뜨겁게 불을 질러놓고 한 번 더 매달리며 애원해보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라는 속이 달면서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본래 여우라는 것이 다른 짐승들보다 꾀가 많고 의심도 많지. 그러니 쉽사리 원하는 것을 알려주진 않을 거야. 자라는 품속에 고이 간직하고 있던 진주 100개를 꺼냈습니다. 그 진주는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 쓰려고 챙긴 비상금이었습니다. 오 낭자, 내 그대를 만난 것이 오늘뿐이지만 그대를 처음 본 순간부터 마음이 불타올라 차마 견딜 수가 없소. 낭자와 내가 다른 세상에 속한 짐승인 줄은 알지만 내 그대를 사랑하는 마음은 하늘도 닿을 것이오.
그러니 내 마음을 받아주오. 자라는 여우에게 진주를 건네주며 달콤한 말로 꼬드겼습니다. 만약 그대와 혼례를 올린다면 옥덩이 같은 자식 100명을 낳아도 모자랐을 것이오. 하지만 나는 이미 처자식이 딸린 몸, 낭자와 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게 한없이 애석하고 안타까울 뿐이오. 오 낭자, 내 마음을 눈부시게 빛나는 이 진주에 담아 전하니 낭자는 부디 물리치지 말고 받아주오. 그리고 언제까지나 내 사랑을 기억했으면 하오. 100개의 진주를 받은 여우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토록 진실하게 마음을 표현하는 장부를 만나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라는 여우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여우는 아까는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던 자라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눈빛은 이글거렸고 늠름한 덩치가 아주 듬직하고 멋있어 보였습니다. 여우는 갑자기 두 볼이 발글에 달아오르더니 손으로 부채질을 했습니다. 아까는 장군의 마음을 알지 못하여 토끼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지 않았던 게 아주 조금 있었어요. 이제 보니 장군은 참으로 선량하고 너그러운 심성을 가지고 있군요. 새해를 맞이해서 좋은 것을 널리 구하려는 그 마음을 누가 욕하겠어요? 토끼가 있는 곳을 거짓 하나 없이 알려주겠어요. 오 낭자, 어쩌면 이리도 마음이 곱단 말이오. 비단 100피를 지고 와도 낭자의 고운 마음에 비할 수가 없겠소. 내 죽어도 오늘 그대를 만난 일을 잊지 않을 거요. 자라는 여우의 손을 덥석 잡으며 은근한 눈길로 말했습니다. 여우는 자라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고개를 이리 돌려야 할지 저리 돌려야 할지 난감해했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습니다. 그러다 아닌 척 자라의 손을 나긋하게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토끼는 저 건너편 계곡을 보시면 구름 아래 소나무 2그루가 서 있는 곳에 있죠. 거기에 큰 바위가 하나 있는데 그 밑이 바로 토끼의 집이랍니다. 그런데 토끼는 매우 간사하고 의심이 많아서 누가 찾아가도 나오지 않을 때가 많아요. 자라는 또다시 뜨거운 눈빛을 보내며 여우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런 뒤 안타까운 얼굴을 하며 건너편 계곡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니놈이 바로 토끼렸다. 자라는 여우가 일러준 건너편 계곡으로 서둘러 갔습니다. 경솔하게 행동해서 이를 그르칠까봐 마음속으로 토끼를 어떻게 대할지 침착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육지의 짐승들은 교만하고 자기를 높이는 자가 많다. 이번에 토끼를 대할 때도 발에다 입이라도 맞추듯이 머리를 조아리고 또 조아려야 할 것이야. 어느덧 자라는 구름 아래의 소나무 2그루 앞에 도착했습니다. 여우의 말대로 큰 바위 하나가 오랜 세월을 견디며 명상을 하듯 있었습니다. 자라는 차분히 마음을 가다듬고 토끼를 불렀습니다. 도선생, 집에 계십니까? 토끼는 바위 밑 굴에서 한가롭게 낮잠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따가운 햇볕이 들어오지도 않고 날씨와 관계없이 춥지도 덥지도 않아서 아주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지붕으로 삼은 큰 바위는 그 어떤 짐승이 드러내려고 해도 꼼짝달싹하지 않아서 토끼는 집에 있는 것이 제일 안심이 되었습니다. 누가 날 불렀는고? 방금 나를 찾은 것 같기도 한데. 토끼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평생토록 살아오면서 자신에게 선생이라고 부르는 자는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짐승들은 토끼를 그저 간사하고 요망한 놈쯤으로 여겼습니다. 쫓아가서 잡으려 해도 요리조리 잘 도망가고 꼬드겨서 잡으려 해도 눈치가 빨라 걸려들지 않으니 화가 난 짐승들이 이를 갈면서 내뱉는 말이었습니다. 토끼는 몸은 그대로 굴 속에 둔 채 머리만 내밀어 바깥을 살폈습니다.
니라서 날 찾는 거요?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경치도 좋고 날씨 또한 손색이 없거늘 무슨 용무로 나를 찾아왔소? 수양산에서 굶어 죽은 백이 숙제가 고사리 캐자고 날 찾아왔나? 벼슬자리 내주자 부촌산에 숨어 농사를 짓던 엄자릉이 밭 깔자고 날 찾아왔나? 하늘이 내린 시인 이태백이 글짓자고 날 찾아왔나? 석가열의 아미타불이 설법하자고 날 찾아왔나? 한나라 유비가 제갈공명과 같은 전략가가 없어 날 찾아왔나? 이도 저도 아니라면 그대는 무슨 사정으로 나를 불러낸 것이오? 토끼는 짐짓 귀찮다는 듯이 눈을 내리깔고 말했습니다. 너무 거만하고 무성의하게 보여서 웃고 왔던 사람도 인상을 찡그리며 갈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토끼가 지금껏 목숨을 유지한 비결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일에 무관심하고 아무 감정 없이 냉정함을 잃지 않는 태도. 그런 토끼의 모습을 본 짐승들은 답답하고 왠지 무시당하는 것 같아 으르렁거리며 덤벼들었습니다. 자라는 화가 난 걸 전혀 내색하지 않고 웃음 위에 또 웃음을 얹어 최대한 공손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소생이 선생의 은둔 생활을 방해했나 봅니다. 나는 수국에서 온 사신 별주부라고 합니다. 바다를 두루 돌아다니며 벗을 사귀는 일이 취미이지요. 어느 날 문득 한 친구가 육지의 산중호걸 토선생에 대해 들려주었죠. 그 친구 말로는 선생의 지혜와 덕이 높기로는 하늘 아래 제일이라 했습니다. 선생께서는 혹시 세상 사람들이 선생의 인품에 대하여 높이 칭찬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아직 몰랐다면 소생이 선생을 뵙고 가르침을 받고자 천리를 멀다 않고 달려온 것이 바로 그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선생께서는 이 무식한 소생에게 아량을 베풀어 많은 가르침을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자라는 말을 해놓고도 낯간지럽게 느껴져 온몸에 우두두 닭살이 돋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새 토끼는 슬슬 기분이 좋아져 굴 속에 숨겼던 몸을 꺼내 자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거만한 태도는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토끼는 자라를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한껏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내 아직 그런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소만 산속에서 오래 덕을 쌓으며 지내다 보면 충분히 그럴 만도 하죠. 그나저나 그대는 생김새가 왜 그렇소? 살아생전 이리도 못생긴 추남은 처음 보는구먼. 양반 보고 욕하다가 상투를 잡혔소? 목이 쑥 빠진 게 징그럽게 짝이 없구만. 또 기생집을 드나들다가 한량팩이 이리저리 밟혔소? 등은 나무 접시 마냥 넓적하고 얄팍하니 볼품이 없구먼. 발들은 왜 이다지도 뭉툭한 것이오? 상어떼가 이리저리 뜯어먹어 그리 되었나? 그대에게 가르침을 내리려 해도 소름이 돋고 오싹해서 도무지 가르칠 맛이 안 나는구려. 토끼의 말을 묵묵히 듣고 있던 자라는 울컥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가슴속에서 불길이 목구멍을 따라 올라오는지 목이 메고 칼로 찔린 듯 아팠습니다. 이놈이 보자 하니까 누구를 보자기로 하나? 지금 당장이라도 배를 갈라 간을 떼고 싶구나. 그래도 참자. 잠을 인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하는 법. 자라는 아까 보았던 예쁜 여우의 얼굴을 떠올리며 화를 참아보려고 했습니다. 붉게 물들어 수줍은 여우의 얼굴, 부드럽고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그 꼬리, 나긋나긋하고 듣기 좋은 목소리.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머릿속에 나타나 그나마 있던 여우를 밀쳐냈습니다. 바로 가슴 졸이며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아내와 자식들이었습니다. 자라는 힘들 때 제일 먼저 가족을 떠올리지 않은 것이 미안하고 뜨끔했습니다. 마음속 분노는 또다시 낮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침상에 누워 천정만 바라보며 한숨 짓고 있을 용왕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타오르던 분노의 불길이 치지직 일순간에 꺼졌습니다. 선생도 참 농담이 심하십니다. 선생께서 이 소생의 가르침을 받을 자격이 되는지 시험하고 계시는 모양이로군요. 나의 목이 긴 것으로 말하자면 보다 멀리 내다보기 위함이요. 등이 넓은 것은 물 위를 다녀도 가라앉지 않기 위함입니다. 또한 발이 짧은 것은 육지를 다녀도 넘어지지 않기 위함이요. 아울러 몸이 둥근 것은 모난 부분 없이 세상 사람들과 두루 친하기 위함이죠. 선생께선 이제 그만 농담을 거두시고 소생에게 마음을 열어 귀한 가르침을 내려주시죠. 토끼는 아무리 무시를 하고 비웃음을 주어도 화를 내지 않은 자라가 너무 놀라웠습니다. 이런 정도의 무례함이라면 제 아무리 꿍꿍이 속을 지닌 짐승이라도 본색을 드러내는 법입니다. 그러나 자라는 얼굴색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토끼는 자라가 진짜로 가르침을 받기 위해 왔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허허, 노영의 대답을 듣고 보니 나의 생각이 너무 좁고 얕았던 것 같아 부끄럽소. 노영이야말로 영웅 중에 영웅이고 호걸 중에 호걸이오. 그런데 내 어찌 가르침을 내릴 수 있겠소? 티끌만한 가르침 하나 내리겠다고 있지도 않은 지혜를 짜내는 척 하고 싶진 않소. 그러니 이래저래 고상한 척 늘어놓지 말고 우리 서로 마음 편히 세상 사는 이야기나 하며 친분을 쌓도록 합시다. 토끼의 얼굴은 어느새 평상시 밝고 신나는 표정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자라는 첫 번째 고비를 무사히 잘 넘긴 것 같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관문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처럼만 견딘다면 토끼를 데려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